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가을의 밤. 한적한 시골 마을 외딴 버스 정류장 옆 나무 바구니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벽을 가르며 퍼졌다. 바람은 차가웠고 아기의 몸은 얇은 천조각 하나로 간신히 덮여 있었다. 아무도 없는 정류장. 유일하게 이른 새벽장에 나가기 위해 길을 걷던 할머니 옥부는 그 울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래. 옥부는 놀란 눈으로 바구니 속 아기를 살펴보았다. 아기는 앙앙 울며 손을 휘저었고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옥분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날 이후 유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옥분의 손에서 자라나게 된다. 옥분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독거노인이었지만 평생을 약촉해며 꿋꿋하게 살아온 여장이었다.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유나만큼은 따뜻하게 키우고 싶었다. 넌 들꽃이야, 유나야. 아무리 거친 땅에서도 꽃은 피는 법이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도시에선 버려진 애라면서 어디서 주워온 애를 키우다니 별일이야. 초등학교에 들어간 유나는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았다. 버려진 아이, 저주받은 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고 가끔은 도시에서 온 전학생 부모들이 교장에게 민원을 넣기도 했다. 옥부는 늘 유나를 감싸 안았다.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라. 너는 내 보물이다. 유나는 작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누구보다 눈이 깊고 단단했다.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도서관은 유나에게 피난처였다.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아이인지 잊을 수 있었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자신도 언젠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유나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마냥 인정해주지 않았다. 마을 유지의 손녀 세림은 질투심에 유나가 시험지를 훔쳤다는 모함을 했다. 저에 도둑질했대. 교장실에 불려간 유나.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문제지를 풀어 같은 점수를 내보이며 결백을 증명했고 오히려 교장과 교사는 그녀의 침착함과 논리력에 감탄했다. 유나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걸 해냈어.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유나는 사람을 더 조심하게 되었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옥부는 그런 유나를 껴안고 말하곤 했다. 세상은 널 몰라줘도 할미는 안다. 넌 언젠가 꼭 큰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유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유나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겨울, 마을 회관에서 작은 졸업식이 열렸다. 교장 선생님은 유나에게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여하며 말했다. 유나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이 아이가 보여준 끈기와 지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기립박수를 받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사람들의 인정에 익숙하지 않았고 칭찬 뒤에 숨겨진 의심과 경계심을 알았다. 그러나 옥부는 흐뭇한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세상으로 가는구나, 유나야. 서울의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 그곳은 유나에게 전혀 다른 세계였다. 넓은 교정, 세련된 교복, 고가의 전자기기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유나는 금세 적응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고향 도서관의 연장선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공부를 사랑했고 모든 과목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도시는 냉정했다. 배경 없는 학생에 대한 선입견은 여전했고 몇몇 학생들은 그녀의 장학금 신분을 문제 삼았다. 제 장학금으로 들어왔다며? 부모도 없다던데? 그러던 어느 날 학급 대표 선출 투표에서 유나는 압도적 득표로 뽑혔다. 조용히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점차 주변을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겨울 할머니 옥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유나는 곧장 고향으로 내려갔고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는 옥분을 발견했다. 유나야, 우리 유나, 미안하다. 할미가 오래 못 있어줄 것 같아. 유나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할머니랑 할 이야기 많은데요. 아직 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옥부는 유나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너는 이미 성공했단다. 마음이 이토록 고운 걸 보면 말이지. 그 후 몇 주간 유나는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옥분을 간호했다. 하지만 옥부는 유나가 고3이 되던 해 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유나는 작은 손으로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치렀다. 옥분이 남긴 낡은 노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우리 유나, 이 세상에 필요한 아이. 세상 어디서든 빛날 아이. 내가 품은 가장 귀한 꽃. 장례식이 끝난 날 유나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할머니, 저 서울 가서 꼭 성공할게요. 그리고 나 같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날 이후 유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다. 마음속에 언제나 옥분이 있었다. 유나는 명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특별 장학생으로 이미 학교 내 교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투,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시선. 유나는 강의실에서 늘 앞자리에 앉아 노트에 꼼꼼히 필기를 했다. 대학 생활은 기대만큼 화려하지는 않았다. 기숙사 대신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했고 수업 후엔 카페 아르바이트와 아이들 과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유나는 지치지 않았다. 옥분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단단해졌어요? 동아리 활동 중 유나에게 처음 말을 건 남학생이 물었다. 그냥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날 지켜줬던 것처럼. 어느 날 유나는 복지관 서포터즈 면접장에서 한 여학생과 마주쳤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매끄러운 말투, 어딘가 낯익은 얼굴. 그녀의 이름은 윤세아였다. 그리고 유나가 우연히 본 재단 보고서 속 이사장, 명단 윤태준이라는 이름. 익숙한 이름. 오래전 옥분이 남긴 메모. 윤태준 그 사람 널 두고 가선 안 됐는데. 진실이 머리를 들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이 버림받은 이유와 부모의 존재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다. 재단 인터뷰 이후 윤세아는 며칠간 말이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늘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세상의 구조란 원래 그런 거라 여겨왔다. 노력하는 사람은 보상받고 배경 없는 사람은 그만큼 감내해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 하지만 유나의 말은 그 기준을 흔들어 놓았다. 윤세아는 몰래 유나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교수에게 슬쩍 묻는다. 교수님, 유나 씨 말이에요. 참 특이한 친구죠? 유나? 내가 아는 아이들 중 제일 성실한 친구지. 등록금도 스스로 벌고 생활비까지 알바로 해결한다더군.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세아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질투인지 부끄러움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었다. 왜 그런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걸까? 한편 윤주연은 달랐다. 그는 유나를 점점 견제하기 시작했다. 인터뷰 이후 학교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유나라는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특별 장학생 중 최고다. 진정성 있는 사람.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그는 불쾌했다. 그녀의 존재가 가정의 균열을 예고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윤주는 우연히 유나가 복지관 자료실에서 과거 재단 연역을 조사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뭘 하는 거지? 그는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기서 무슨 일 있어요? 자료 조사요. 장학사업 보고서에 필요해서요. 유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윤주는 직감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다. 아니, 알아내려 한다. 며칠 후 윤주는 아버지 윤태준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예전에 누굴 잃어버린 적 있으셨어요?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어릴 때 버려진 아이 같은 이야기. 윤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아꼈다. 그 이야긴 지나간 일이다. 이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지만 윤주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을 때 흑백의 작은 사진 속 한 아기를 발견한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 그리고 지금의 아버지와 너무도 닮은 얼굴.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아, 태준과 수진의 딸. 영년 11월 3일생. 그 순간 윤주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감정. 그럼 그녀가 진짜 우리 누나? 다음 날 윤주는 학교 복지관 앞에서 윤아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차가운 얼굴로 다가온 그는 낯선 말투로 말했다. 윤아 씨, 지금 뭐 하려고 하죠? 혹시 우리 집안에 접근하려는 거예요? 윤아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들이 날 버렸어요. 나는 다가간 적도 요구한 적도 없어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주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가족이라 해도 지금의 우리 삶을 망치진 말아요. 윤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다. 가족이라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걸까?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윤세아는 윤아의 뒤를 따라갔다. 그날 밤 기숙사 앞 골목에서 윤아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윤아 씨. 윤아는 돌아보며 말했다. 또 뭘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윤세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진짜 자매예요? 윤아는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요. 가족이라는 말 당신들처럼 가벼운 건가요? 윤세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아가 품어온 외로움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날 이후 윤세아의 태도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그날 이후 윤아의 곁을 멀리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냉정한 척, 모른 척하지도 않았다. 복지관 활동이 끝나면 함께 뒷정리를 도왔고 동아리 회의가 길어질 땐 슬며시 윤아의 노트를 챙겨주었다. 처음엔 윤아도 경계했다. 이 사람 또 뭔가를 알아내려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윤아도 느낄 수 있었다. 윤세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비 오는 날 두 사람은 캠퍼스 카페 한 구석에 앉았다. 바깥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서 윤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그냥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묵묵한지,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내 삶이 너무 쉽게 쌓여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윤아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가식이 아니었다. 세아씨, 나 아직 당신들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윤세아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안도와 후회의 혼합이었다. 한편 윤태주는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내어 펼쳤다. 그 편지는 윤아의 생모 수진이 남긴 것이었다. 당신이 이 아이를 버린다면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이에요. 윤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두려웠다. 젊은 시절 재산을 잃을지 모른다는 무당의 말, 그 아이가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라는 예언에 휘둘려버린 어리석음. 하지만 지금 그가 두려운 것은 윤아의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 윤주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말했다. 아버지, 윤아 누나 그냥 사람으로만 보세요. 이 집안, 체면 그런 거 말고요. 윤태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은 흐리고 어쩐지 오래전 겨울 같았다. 윤아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복지학과 졸업을 앞두고 그녀는 한벤처 재단의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프로젝트명은 들꽃 재단.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가정에서 버려진 청소년, 보호 종류 아동들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조성. 하지만 그 안엔 윤아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획 발표 날 수많은 청중 앞에 선 윤하는 말없이 무대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행의 씨앗이라 불렀고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저를 들꽃이라 불러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옥분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우리 윤하, 어디서든 피어날 꽃.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땅이 되고 싶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고 발표가 끝난 후엔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그 자리에 윤세아와 윤주현도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무대 아래에서 박수를 보냈다. 윤주는 윤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윤세아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윤하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두 사람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세아가 말했다. 오늘 정말 감동했어. 진심이 느껴졌어. 윤주현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동안 많이 오해했어. 그리고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하지만 그날 말했던 것처럼 가족이라는 말. 그거 내가 너무 쉽게 말했더라. 윤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건 책임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셋은 한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침묵을 공유했다.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려는 시작이었다. 들꽃재단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공간 임대료, 인허가 문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심리적 지원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윤하는 수십 개 기업에 제안서를 보냈고 매번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 좋은 취지이긴 한데요. ROI 투자 수익률과 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저희가 판단해야 해서요. 윤하는 좌절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서 사업계획서를 고치고 또 고쳤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중견기업의 CSR 기업 사회책임부서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1년간 시범 운영을 위한 초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윤하는 손을 모아 인사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옥분 할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재단이 첫 삽을 뜨던 날 작은 개소식이 열렸다. 윤하의 친구들과 교수들, 복지관 동료들이 모인 그 자리엔 뜻밖의 인물도 있었다. 바로 윤태준이었다. 멀리서 조용히 윤하를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다. 윤하는 그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윤태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윤하야, 아니 윤하씨. 미안하다. 그 말부터 하고 싶었다. 윤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허세도 체면도 없었다. 오직 늦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땐 너무 어렸다. 무서웠고 무책임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걸 버렸지. 그 대가를 평생 치렀다. 윤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말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난 기다릴게. 그 문턱을 내가 넘지 않더라도 나는 내 뒤에 서 있을게. 그 말에 윤하의 눈가가 붉어졌다.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이해라는 이름의 씨앗이 뿌려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꽃재단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소외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심리치료와 자립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센터. 언론에서도 윤하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과거를 이겨낸 여성, 미래를 키우다. 피보다 진심, 진짜 가족을 만들다. 그녀는 점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고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다. 하지만 윤하는 늘 조심스러웠다. 자신이 아닌 아이들이 중심이 되길 바랐다. 윤하의 사무실 벽에는 옥분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은 들꽃 하나가 더 피었어요. 윤세아는 재단의 법률 자문팀의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윤주는 주말마다 후원 물품을 정리하러 왔다. 셋은 완전히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천천히 함께 있는 법을 배워갔다. 어느 저녁 윤아가 재단 마당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윤태중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들꽃이 피어있는 화분이었다. 이건 내가 직접 키운 거야. 처음이야. 뿌리부터 손으로 만져본 게. 윤아는 그 화분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화분에 달린 작은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가 어디서든 피어나길 바라는 나의 들꽃에게. 윤아는 오래도록 말없이 그 화분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윤태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들꽃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지역사회와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윤아의 이름은 각종 청년 리더 명단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연설은 SNS에서 수십만 회 이상 공유되었다. 청소년,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재단은 폭넓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만큼 날선 시선도 따라왔다. 어린 여자가 너무 앞서간다. 이미지 만들기 아니냐. 배경 없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성공하는 게 가능해? 익명 댓글과 악성 기사들이 슬금슬금 피어올랐다. 정치적인 의심, 경쟁 단체의 견제, 심지어 윤아의 출생과 과거를 왜곡하는 보도도 등장했다. 버려진 아이가 후원금으로 권력을 쥐었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헤드라인에 오르내렸다. 윤아는 처음엔 침묵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후원자 일부가 재단의 윤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내부 직원 중 한 명도 언론의 익명으로 내부 불만을 흘리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윤아는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섰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긴 인사들 앞에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다. 모든 감사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아이들까지 상처 입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정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윤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끝까지 버티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저녁 윤아는 재단 건물 옥상에 올랐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도심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졌다. 뒤를 돌아보니 윤세아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머플러를 윤아에게 둘러주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윤아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가족이라 그 말 요즘은 위로가 되네요. 윤세아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가 윤아 너를 위해 변호사를 붙이려 했대. 근데 네가 거절했지? 네. 아직은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예요. 며칠 뒤 윤아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깔끔한 검정 정장.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가문도 배경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처럼 버려진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군가의 가족이고 아이들의 버팀목입니다. 들꽃처럼요. 어디서든 피어나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흔들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뽑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은 곧 전국으로 퍼졌고 거짓 기사들을 퍼뜨린 일부 언론은 정정보도를 냈다. 내부 고발자도 사실을 왜곡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윤아는 끝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설득했다. 그날 밤 윤주는 윤아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커피 2잔 사이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대단하다, 누나. 나였으면 도망쳤을 거야. 윤아는 커피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넌 도망치지 않았을 거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둘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고 창밖에는 늦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비는 모든 오해와 상처 위에 내려와 흙을 적시고 새 뿌리를 내리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들꽃재단은 점차 정부와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청소년 보호와 자립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며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윤아가 초청 발언자로 서게 되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복지 모델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에서 우러난 생생한 경험이자 울림 있는 제안이었다. 우리는 정책을 세울 때 숫자와 기준으로만 접근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 한 명의 상처, 청소년 한 명의 분노, 그 안에 무너진 인생 전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에서 자랐고 이제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연설은 국회 기록 영상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책위원회는 들꽃재단을 전국 확대 시범 사업으로 지정했다. 복지부 장관은 공식 회의에서 말했다. 윤아 씨는 행정이 놓친 틈을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태주는 자신의 오랜 비서에게 지시했다. 윤아 씨 일정 좀 정리해줘. 따로 만나고 싶소. 그날 저녁 윤아와 윤태주는 한적한 전통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윤태주는 이 자리를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요즘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순간을 되새기며 살고 있소. 윤아는 차를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젠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제 어린 시절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해요. 윤태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머리핀 하나가 들어있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내 어머니가 손수 만든 핀이요. 수지는 손재주가 좋았지. 이건 너한테 돌아가야 할 물건이요. 윤아는 말없이 그 머리핀을 바라보았다. 손에 쥐니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 앞으로도 부담스러울 거라는 걸 알아. 그래도 사람으로서 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소. 윤아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다. 저도 이제 마음속 자리를 조금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윤아의 생일을 맞아 윤세아와 윤주연은 조촐한 저녁을 준비했다. 그 자리에는 윤태준도 함께였다. 셋은 서툴지만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고 윤아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렇게 식탁을 둘러앉는 게 제겐 어릴 적 꿈이었어요. 윤주연이 농담처럼 말했다. 늦었지만 앞으로 매년 2번씩은 생일 해줄게요. 11월 3일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모두 웃었고 케이크 위에 촛불이 꺼졌다. 그날 밤 윤아는 혼자 재단의 마당을 거닐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옥분 할머니의 사진이 떠오르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진짜 들꽃이 됐어요.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따뜻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상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국제복지 리더십 포럼. 전 세계에서 모인 사회혁신가, 정책가, NGO 활동가들 사이에서 윤아는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다. 주제는 상처에서 피어난 공동체. 윤아의 이름은 이미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다. 포럼 전날 밤 윤아는 긴장한 얼굴로 연설문을 다듬고 있었다. 책상 한켠 옥분 할머니의 노트와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손을 떠올렸다. 할머니, 내일 함께 가는 거죠? 연설 당일 수천 명의 청중 앞에 선 윤아는 검은 정장에 작은 들꽃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름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른 첫 단어는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들꽃이라고 불러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전부를 바꿨습니다. 연설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이 묵묵히 살아가는 아픔, 제도 밖에 있는 존재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이야기였다. 청중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연설이 끝난 뒤 유나에게는 가장 길고 진심 어린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국제 NGO 네트워크는 그녀의 들꽃 재단과 협력 의사를 밝혔고 그녀는 세계 5개국의 시범센터를 열기로 결정했다. 귀국 후 유나는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있었다. 바로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 지금은 폐가처럼 변해버린 옛집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픈센터의 첫 삽을 떴다.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미혼모, 장애인까지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복지 문화 공간. 설계도 한켠에는 마당, 장독대, 그리고 조그만 텃밭도 포함되어 있었다. 개소식 날, 그녀는 작은 국화꽃을 들고 옥분의 무덤 앞을 찾았다. 할머니, 여기에요. 저 혼자 자란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손길이 여전히 여기 살아있어요. 윤세아와 윤주현, 윤태준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센터 개소식이 끝난 저녁, 유나는 작은 아이 한 명을 마당에서 발견했다. 부모와 떨어져 보호소에서 온 6살 여자아이. 유나와 마주친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저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유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맞췄다. 그럼 여긴 내가 피어나도 되는 곳이야. 마음껏 내 속도로. 아이의 작은 손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떨렸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그날 밤 유나는 센터 옥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오픈 할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잘했구나, 내 들꽃차. 어디서든 참 잘 피었구나.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차가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뿌리 내렸고 또 누군가의 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나가 국가청년복지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녀의 나이 단 33. 정계와 언론은 일제히 반응했다. 기적의 아이, 청년 정책의 얼굴이 되다. 버려졌던 아이, 국가를 위한 책임자가 되다. 유나는 축하보다 질문을 먼저 생각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책위원장은 이름뿐인 자리가 아니었다. 실무 조율, 정치권 협상, 예산 문제까지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재단을 함께 이끌던 팀에게 잠시 대표직을 넘기고 정부 청사로 출근하게 되었다. 첫 회의 날, 회의실 가득한 장관, 차관들 사이에 선 유나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친구 이미지 하나로 올라온 거 아니야?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유나가 꺼낸 첫 자료는 정책 보고서가 아닌 보호 종료 아동과 청년 자립 실패 사례 100건을 직접 수집한 데이터였다. 숫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인생이고 지금도 시스템에 의해 놓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진지함과 무게감은 모두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존하는 고통을 끌어안은 사람이었다. 유나는 전국을 돌며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방 소도시, 폐교된 학교 체육관, 임시 컨테이너 복지관. 그 어디서든 그녀는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 되기 싫어도 살 길이 없어요. 엄마 없이 컸는데 나이 많다고 쉼터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런 절박한 목소리 하나하나가 유나의 노트에 새겨졌다. 어느 날 청년 노동자가 유나에게 쪽지를 건넸다. 유나님은 우리가 되고 싶은 어른이에요.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유나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오래도록 그 쪽지를 바라보았다. 이름이 무게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었다. 국회 청년복지 예산 심의 날 유나는 국회 본청 단상에 섰다. 일부 야당 의원이 따져 물었다. 민간 출신의 경험만으로 복지 전체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민간에서 경험했기에 제도의 빈틈을 정확히 봤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은 정치적 설득을 넘어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렇게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 윤세아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 유나는 제 언니예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믿어요. 윤주연은 SNS에 글을 올렸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지금 나라가 지켜줘야 할 사람. 그녀를 처음 비난했던 언론조차 이제는 묻기 시작했다. 유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수 있을까? 하지만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발이 될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나는 이상하게 자주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국제포럼에서 만났던 통역사이자 사회학 박사 과정 중인 남자 이준석. 그는 유나의 발표를 통역한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진심을 고스란히 전달했던 이였다. 포럼 후 몇 차례 연락이 오갔고 간단한 식사도 했지만 유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지금의 자리,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남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준서는 다가올 때마다 천천히 섬세하게 그녀의 경계를 존중해 주었다. 어느 날 유나가 자정까지 야근을 마치고 나오자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 보온병을 쥐어주었다. 이거 대추차. 잠 안 올 때 따뜻한 거 마시면 좋아요. 그 순간 유나는 어릴 적 옥분 할머니가 끓여주던 생강차가 떠올랐다. 가슴 깊이 무엇인가 울컥 올라왔다. 준서 씨는 왜 이렇게 자꾸 챙겨요?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쪽이 너무 자기를 안 챙기니까요. 혼자 싸우는 거 이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날 이후 유나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무대에서, 회의장에서, 카메라 앞에서는 늘 흔들림 없는 리더였지만 그 밤처럼 조용히 누군가가 다가오는 따뜻함엔 서툴렀다. 시간이 흐르며 둘은 종종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작은 책방에서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유나는 준서 앞에서만은 웃음을 조금 더 자주 지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사실 아직도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못 줘요. 너무 많이 잃었던 기억이 많아서. 준서는 유나의 손을 살짝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함께 걷는 거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유나의 삶에 처음으로 사랑이 들어왔다. 그것은 격렬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잘 잤어요? 나는 안부와 저녁 조심히 들어가요라는 배려가 쌓인 따뜻한 마음의 온기였다. 어느 날 유나는 오픈센터를 함께 둘러보던 준서에게 물었다. 여기 나중에 당신도 같이 오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랑 나랑 같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여기 우리 같이 심은 들꽃도 있잖아요. 유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화답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함께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았다. 유나가 청년복지정책위원장으로서 주도한 전국 자립지원 청년하우징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녀의 이름은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었다. 여당은 차세대 리더로 그녀를 띄웠고 일부 야당 인사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들춰내며 공격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 재단 시절 동료와의 관계가 사적이었다더라. 통역사와의 교제 사실을 숨기고 있다. 언론은 연일 유나의 연애를 소재 삼아 과장된 기사를 쏟아냈다. 사생활 침해는 도를 넘었고 그녀와 준서가 함께 걷던 골목, 나눈 문자까지 무단 공개되었다. 한밤중 유나는 재단 사무실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곁에 앉은 준서가 말했다. 내가 짐이 된 건 아니죠?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나한테 쉼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유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았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제 사적인 관계 하나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관심이 다른 이들의 삶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단호하고 침착한 발언은 여론을 돌려놓았다. SNS에는 윤아를 지지합니다.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빛입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윤세아는 방송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다. 그 언니는 늘 혼자 싸워왔어요. 이젠 우리가 그녀의 방패가 될 때예요. 윤아는 한동안 외부 일정을 줄이고 다시 들꽃 재단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뉴스에서 선생님 얘기 많이 나와요. 멋져요. 근데 좀 속상해요. 윤아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누군가가 내 편이라고 말해줘서.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준서에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버려진 기억, 옥분 할머니와의 마지막 순간, 세상이 너무 무서웠던 밤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가만히 말했다. 윤아 씨,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있고, 세아도 있고, 주연이도, 수많은 아이들도. 이제 우리라는 말 안에서 살아도 돼요. 윤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따뜻한 포옹처럼 그녀를 감쌌다. 정치는 여전히 복잡했고 사회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윤아는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뿌리를 다져갔다. 그녀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고 사명은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들꽃이었다. 국제연합산하 청년복지기구인 YWFIOUTH 웰페어 퓨처에서 윤아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다. 세계 40개국에서 청년 정책과 복지 모델을 공유하는 글로벌 포럼. 윤아는 주최 측으로부터 개막 기조 연설자이자 전체 포럼 의장으로 추천받았다. 윤아님은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실증해낸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YWF 의장의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릴 적 자신이 마당 끝 풀숲에 앉아 혼자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포럼은 제네바에서 열렸다. 윤아는 검은 정장 위에 들꽃 자수를 새긴 스카프를 걸치고 단상에 섰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버려졌던 존재였습니다. 가난, 폭력, 차별, 무관심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들꽃처럼요.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청중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몇몇 참석자들은 윤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당신 이야기는 우리 현실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들꽃 재단 같은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날 윤아는 세계 복지 리더 10인에 선정되었고 YWF로부터 차기 실행 이사직 제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배운 것과 믿는 것을 나누는 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귀국 후 윤아는 곧장 들꽃 재단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현관 앞에서 꽃다발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윤아가 문을 열자 작은 아이가 외쳤다. 윤아 선생님, 세계 대통령 됐대요? 모두가 웃었다. 윤아는 아이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들꽃 선생님이야. 준서는 조용히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세계가 들꽃을 사랑하게 된 거지. 그날 밤 윤아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오래된 옥분 할머니의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문장을 다시 읽었다. 우리 윤아, 먼 데까지 피어날 아이. 윤아는 미소 지으며 펜을 들었다. 그 아래 조용히 적었다. 할머니, 이제 조금 멀리까지 왔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작은 들꽃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늦여름의 들꽃 재단은 분주했다. 새로운 보호 아동이 입소하는 날이었다. 센터 직원이 유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이번 아이 조금 특별해요. 12살인데 말도 거의 안 하고 누구하고도 눈을 잘 못 맞춰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도착한 순간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작고 마른 체구, 다 타버린 신발,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한 무표정. 하지만 그 눈 속엔 어릴 적 자신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안녕? 나는 유나야. 그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표에는 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여기선 누구도 너를 쫓아내지 않아.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돼. 지은은 고개를 들었고 두 눈이 살짝 흔들렸다. 며칠 동안 지은은 거의 말이 없었다. 식사도 혼자 조용히 했고 다른 아이들이 다가오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유나가 곁에 있으면 조금 덜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유나는 매일 아침 지은의 방 앞에 쪽지를 남겼다. 오늘은 비가 와. 혹시 창문 열어보고 싶으면 같이 가줄게. 어제 네가 고른 책, 나도 좋아하는 책이야. 들꽃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더 예쁘게 피어난대.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조용히 누군가가 옆에 앉았다. 들꽃은 진짜로 예쁜가요? 유나는 놀라지 않고 미소 지었다. 지은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정했지만 분명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넌 지금 그 들꽃 같아. 아직 피지 않았지만 아주 예쁜 싹이야. 그날 이후 지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작은 꽃 그림을 그려 벽에 붙이기도 하고 다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 줄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옛날 옥분 할머니에게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 지은에게 건네고 있다는 걸. 어느 맑은 날 유나는 지은과 함께 텃밭을 돌보며 물었다. 지은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싶어? 지은은 땅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나 선생님처럼 무서운 애들, 무서운 세상에서 지켜주는 사람. 유나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오래전 옥분 할머니와 마당을 걷던 꿈을 꾸었다. 별빛 아래서 옥분은 말했다. 잘 키웠구나, 내 들꽃. 이젠 내가 뿌리야. 유나는 눈물 흘리며 웃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할머니, 저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됐어요. 들꽃재단은 이제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었다. 각 지역마다 들꽃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센터가 생겨나고 자립 청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끄는 작은 사회 생태계로 성장하고 있었다. 유나는 이 변화가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는 봉사자로, 누군가는 후원자로, 또 누군가는 입소자였던 아이에서 교사가 되어 돌아오기도 했다. 지은도 그러했다. 센터 입소 1년 반 만에 그녀는 가장 먼저 아침 인사를 돌보는 아이가 되었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의 말 없는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소녀가 되어 있었다. 지은이는 참 유나 선생님 닮았어요. 직원들의 말에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다.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해 봄 유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름하여 들꽃 아카데미.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립 이후에도 문화와 배움으로 삶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생학습 공간이었다. 처음엔 작은 강의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미술치료, 글쓰기 교실, 요리 수업, 농사 워크숍 등으로 이어지며 들꽃숲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우리 모두는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숲이에요. 유나의 말은 사람들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줍은 얼굴로 그녀는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다시 웃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손 편지 좀 받아주시겠어요? 그 편지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나 선생님, 저도 들꽃처럼 되고 싶어요. 혼자였는데 이제 같이 있어요. 고마워요.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 글귀 하나가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대답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유나는 텃밭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는 밤. 준서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만든 수 참 따뜻해요. 유나는 웃었다. 이건 내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옥분 할머니가 씨앗을 줬고 내가 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나무가 된 거죠. 준서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유나는 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나는 바람이에요. 어디든 꽃이 피도록 살며시 밀어주는. 들꽃은 어느새 들판을 넘어 도시로, 도시를 넘어 나라 밖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조용히 웃으며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유나. 그녀는 누군가의 상처였고 희망이었고 지금은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였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삶으로 증명해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들꽃재단의 설립 20주년. 유나는 이제 백발이 섞인 머리칼을 단정히 묶고 여전히 하루를 아이들과 시작했다. 책상 위엔 낡은 노트 한 권과 오래된 머리핀이 놓여 있었고 유나의 손끝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었다. 이날은 재단의 기념일이자 유나의 마지막 공식 연설이 있는 날이었다. 커뮤니티 홀은 가득 찼고 방송국 카메라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함께 걸어온 시간을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작은 바구니 속 갓난아기였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젊은 옥분 할머니. 이 아이가 바로 저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 생명의 시작이자 모든 사랑의 뿌리였던 옥분 할머니예요. 홀 안에는 눈물 섞인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는 제게 이름을 줬고 말 대신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지금의 모든 들꽃을 피우게 했죠. 연설 후 유나는 조용히 강단을 내려와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다. 봄 햇살 아래 아이들은 작은 들꽃 씨앗이 담긴 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이 씨앗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느 땅에 심든 그곳이 따뜻해질 거예요. 유나는 아이들 사이를 걸으며 하나하나 눈을 맞췄다. 지은은 이제 청년 지도자가 되어 곁에 있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유나를 안았다. 저 평생 선생님처럼 살게요. 유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야. 넌 너처럼 살아. 너만의 들꽃으로 피면 돼. 며칠 후 유나는 작은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활동에서 물러났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들꽃은 눈에 띄지 않게 피고 조용히 자리를 비웁니다. 저는 이제 그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려 합니다. 나머지 숲은 여러분이 키워주세요.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연단에 서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그녀의 정신은 살아 숨쉬었다. 아이들은 자랐고 들꽃 마을은 더 많아졌고 새로운 세대의 유나들이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봄이 올 때마다 그녀가 심은 들꽃은 여전히 어디선가 조용히 피어났다. 따뜻한 바람을 타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그것이 바로 유나의 삶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곧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